제가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자율신경계의 좋은 음식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바로 인데요.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거든요. 한번 드실 때 개 정도를 물에 끓여서 드시면 되는데, 이때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제가 하는 동작을 먼저 집에서 좀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평상시 앉아 있을 때 무게중심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서 목도 앞으로 나와 있고 등도 굽어 있고 그다음 어깨도 앞으로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5번 정도씩 해주시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좀 건강하게 푸는 방법을 찾으시는 걸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만탈출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난치성 신경계 질환을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한의사 박수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율신경은 심장박동이나 혈압, 아니면 소화, 체온, 호흡 등 생명 유지를 위해서 작동하는 필수적인 신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계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1분도 안 돼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율신경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심장박동을 의도적으로 뛰게 하지 않고 소화를 의도적으로 시키지 않듯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작동을 합니다. 이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교감신경은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는 신경인데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신체가 좀 긴장이 되고 동공도 확대가 되고 몸이 전반적으로 긴장되는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휴식을 취할 때나 아니면 잠을 잘 때,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킬 때 활성화되는 신경계예요. 그래서 몸이 전반적으로 다 이완이 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교감신경도 적당히 있고 부교감신경도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교감신경이 너무 지나치게 항진돼서 사람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 있거나,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너무 지나치게 활성화가 돼서 너무 이완이 되고 축 늘어진 상태가 되거나, 이렇게 한쪽 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된 것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이고요. 특히 한국인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경쟁적인 사회 환경이나 또 노동 시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긴 편이고, 또 한국인들은 수면 시간도 굉장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아니면 물리적으로도 계속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런 스트레스가 1, 2주, 한두 달이 아니라 수년간 이렇게 받았을 때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외에도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던가 아니면 중금속이라던가 아니면 나쁜 음식을 오랫동안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생기진 않고요.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증상이 생긴 지 한 3달 정도 됐다고 하시면 실제로 자율신경 실조증 초기라고 진단을 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히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왜 이 증상이 생겼는지 쭉 추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수년간 오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1, 2주 이렇게 단기간 받는 게 아니고 최소 수년간, 그리고 그걸 적절하게 풀어내지 못했을 때 이게 쭉 누적돼서 쌓이다가 비로소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증상은 정말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여드름이 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머리가 빠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통증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자율신경계가 무너졌을 때 본인이 약한 부분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제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목, 어깨 결림이나 통증을 많이 호소하세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대부분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하면 불안감을 느끼시기도 한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목,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쉽게 생각하면 이러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루 종일 몸에 힘을 꽉 주고 계시다 보니까 목, 어깨에 결림을 많이 호소하시고, 또 이렇게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생기시기도 하고, 이게 심해지면 디스크나 아니면 두통, 손저림 같은 신경성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세요. 이게 첫 번째 증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면장애입니다. 아까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하루 종일 몸에 힘을 꽉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몸에 힘을 꽉 주고 있는데 잠이 올 리가 없겠죠. 사람이 밤에 잠을 자려면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올라오면서
수면을 취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런 생리적인 작용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불면증을 많이 호소하시고 실제로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리적인 증상이에요. 사람마다 다른데 불안을 호소하시는 분,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 또 심하신 분들은 공황장애 같은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뭐 통증이나 아니면 불면증 같은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다가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되고 치료도 잘 되지 않고 원인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를 같이 드시면서 항불안제나 항우울제 같은 이제 정신과 약을 같이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스스로 이 영상을 보면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본인의 생활 환경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간 근무가 아니라 교대 근무를 한다던가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시는 분들, 예시로 들면 대표적으로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승무원분들, 군인같이 이런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리고 또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잘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스트레스도 잘 받는 편인데 이 스트레스를 잘 풀지 못한다, 이런 성향인 분들도 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소화불량 같은 어떤 신체적인 증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많은 검사를 해봐도 원인을 찾지 못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소화불량이 있는데 위내시경을 찍어도 정상으로 나온다던가 아니면 허리가 너무 아픈데 MRI나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도 정상으로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증상이 있을 때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율신경의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만약에 스스로 본인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사회 환경도 또한 그러하고 만약에 실제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런 자율신경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기기가 있거든요. HRB라고 하는 심박 변이도 검사입니다. 이건 주위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검사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나오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건강검진을 하실 때도 이런 스트레스 검사 혹은 자율신경계 검사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걸 한번 해보시면 본인의 자율신경 건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정제당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의미이긴 한데 쉽게 말해서 설탕이라고 할게요. 설탕이 많은 음식들은 믹스커피, 음료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요즘 당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유행을 하면서 이렇게 당이 떨어질 때마다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뭐 초콜릿이나 사탕, 카페 음료 같은 걸 먹어서 이제 체력을 보충해야 된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건강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에 정말 최악인 음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율신경 실조증 자체가 예민한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런 분들은 신경계가 과도하게 항진이 돼서 신경 자체가 예민해진 상태인 거거든요. 그런데 설탕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신체를 긴장시키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예민한 몸을 더 예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설탕을 조금 먹는 건 신경을 잠깐만 흥분시키니까 괜찮은데 안 그래도 신경이 예민하고 교감신경이 높은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이런 정제당을 반복적으로 드시게 되면 예민한 신경을 더 예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음료수나 아니면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을 드시고 나셔서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머리가 아프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이런 설탕류의 음식을 먹고 나면 잠깐 괜찮다가 이런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카페인입니다. 설탕처럼 카페인도 피곤할 때 이제 많이 찾는 음식 중 하나죠. 카페인이 피곤함을 잊게 하는 원리는 실제로 피로함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요. 잠깐 피곤함을 잊게 만들어주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가 피곤함을 느껴서 좀 쉬고 싶어 할 때 뇌를 일시적으로 각성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함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각성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안 그래도 예민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한테 이런 카페인을 주입해서 몸을 더 각성시키면 설탕과 마찬가지로 증상이 악화되게 됩니다. 카페인과 같은 원리로 그 다음으로 안 좋은 건 알코올이에요. 뭐 소주, 맥주 어느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곤 하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잠깐 뇌를 억제시키는 작용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술 드시고 잠을 자시는 분들이 이게 습관화가 되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알코올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일시적으로는 몸을 좀 진정시켜주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몸을 흥분시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신 분들이 실제로 각성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알코올 같은 경우도 제가 자율신경을 치료할 때 반드시 끊어야 될 음식이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자율신경계의 좋은 음식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바로 대추인데요. 대추에는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대추는 사포닌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이 성분들이 기본적으로 각성된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 초조한 분들, 아니면 두통이 심하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이 이런 대추를 드시고 나면 이런 불안한 감정들이나 증상들이 좀 완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목 어깨가 자주 뭉치고 몸에 항상 힘을 줘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대추를 드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대추는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교감신경이 몸을 흥분시키는 신경이라고 하면 부교감신경은 몸을 반대로 이완시키는 신경이거든요. 그런데 교감신경이 항진되신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대추를 드시면 교감신경은 다운이 되면서 동시에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소화도 좀 잘 되고 수면도 잘 취하게 되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추는 한약재로도 쓰입니다. 언제 쓰이냐면 소화기가 약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장이 좀 예민하신 분들께 이렇게 비위를 보강하는 목적으로 대추를 처방하는데 자율신경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비위를 왜 얘기하냐면 자율신경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뇌의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 중 가장 중요한 신경인 세로토닌이 바로 이 장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내 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추를 잘 드시면서 이렇게 위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면서 기분도 좀 좋아지고 불안감도 줄어들고 자율신경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추는 일단 당 성분이 좀 있어서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거든요. 한번 드실 때 3개에서 5개 정도를 물에 끓여서 드시면 되는데 이때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그냥 통으로 넣지 말고 반드시 잘라서 넣어야 돼요. 한약을 다릴 때도 실제로 대추는 절편이라고 해서 절반 혹은 4등분을 해서 쪼개서 이렇게 탕전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안에 든 주성분인 사포닌 성분이 충분하게 추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추를 3개에서 5개를 꼭 반드시 잘라서 물에 끓여서 하루에 한 잔씩 차로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차로 끓여 드시는 게 귀찮다고 하시면 그냥 생으로 드셔도 상관은 없고요. 다만 말려서 드시는 건 추천을 별로 안 드리는데 왜냐하면 대추를 말리는 과정에서 당 성분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혈당이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어서 차나 생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가급적 말려 드시는 거는 지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께 매번 말씀드리는 건 대충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치료를 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생활습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드리거든요. 거기에는 식단, 영양제, 운동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운동을 하라고 해서 뭐 일주일에 7번씩 막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2번, 3번. 실제로 미국 스포츠의학회 같은 곳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서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제시하는 운동의 강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번에 30분씩 일주일에 3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향을 좀 버리셔야 이 증상이 좀 나으실 수 있어요. 식단도 너무 타이트하게 하실 필요가 없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생활관리도 뭐 하나를 딱딱딱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게 심해지면 강박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생활을 잘 하시다가 한 번이라도 잘못한 순간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치료가 잘 되다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질환이 생긴 것 자체가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셔서 생긴 질환이니 조금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면 취미 활동을 좀 한다던가 가정의 문제에 너무 집착을 했다고 하면 뭐 다른 일 혹은 본인에게 좀 더 집중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주의를 돌리고 좀 마음을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바른 자세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자율신경은 해부학적으로 척추에서 나오거든요. 우리 몸의 등에 위치한 흉추, 허리에 위치한 요추에서 교감신경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 뒷머리에 위치한 후두골, 그리고
골반에 있는 청골에서 부교감 신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이런 척추 부위를 눌러보면 이 부위의 통증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하는 부위도 이 척추 부위 위주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자목이 있거나 거북목이 있거나 구분 등이 있거나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척추가 틀어지면서 주위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분 등이 있으신 분들, 일자목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항상 척추를 좀 바르게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자율신경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절대 피하셔야 되는 습관이 턱을 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오른손으로 턱을 괸다고 치면 이 자세 하나만으로도 척추가 많이 틀어지게 되거든요. 또 좌우 불균형이 와서 턱관절 질환이나 아니면 안면비대칭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오른쪽으로 턱을 많이 계시는 분들의 오른쪽 척추를 만져보면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앉아 계실 때 이렇게 턱을 괴거나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습관을 피하셔야 되고, 항상 앉아 있을 때는 시선을 이렇게 밑으로 본다기보다는 항상 눈높이와 맞게 혹은 눈보다 살짝 위를 바라보는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책을 볼 때, 핸드폰을 볼 때, 모니터를 볼 때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제가 하는 동작을 먼저 집에서 좀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옆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평상시 앉아 있을 때 이런 자세로 많이 앉아 계시거든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서 목도 앞으로 나와 있고 등도 굽어 있고 그다음 어깨도 앞으로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이러면 척추가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뒤로 반대로 하는 자세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고개를 이렇게 뒤로 좀 젖혀주시고요. 여기서 너무 끝까지 가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가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들었다가 천천히 뒤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뒤쪽으로 W자 모양이 되거든요. 이때 목이랑 이렇게 뒤 어깨 쪽, 그 다음에 앞쪽 가슴이 벌어지는 느낌이 나면 됩니다. 이렇게 5초 동안 유지하시다가 돌아오고, 이 동작을 하루에 5번 정도씩 해주시면 좋고요. 이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이렇게 있을 때 목을 너무 이렇게 뒤로 젖히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목을 젖힌 상태에서 어깨에 이렇게 힘을 줘서 올리면 이게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깨를 좀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동작을 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관리로 만약 자율신경계 증상이 많이 없어지시면 사실 굳이 치료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꾸준히 해도 증상이 호전이 안 되시는 분들께 제가 하는 치료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한약치료, 두 번째로는 약침, 세 번째로는 추나 치료를 진행하는데, 한약은 흔히 생각하는 여러분이 드시는 보약 같은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피곤하다, 무기력하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도 이게 정말 몸이 신체적으로 필요한지 아니면 자율신경이 예민해서 그런지 그런 걸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율신경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피로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신경계가 예민해서 발생한 문제다 보니까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한약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침 치료 같은 경우는 척추에 위치한 자율신경 부위에 직접 한약을 주사를 놓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면 내가 두통이 심한데 이런 분들은 목 부위 경추를 눌러보면 통증을 호소하시거든요. 이런 부위에 주사를 놓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추나요법의 경우 일자목이 있거나 구분 등이 있거나 아니면 골반이 틀어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직접 손으로 교정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3가지 이상의 증상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예를 들면 두통이 있는데 허리도 아프고 갑자기 소화도 안 되고 이런 증상이 1개월 이상 전혀 나아지지 않고 지속이 될 때, 그러면서 어떤 검사를 했을 때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내가 환경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서 이게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습관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이 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최악의 경우를 예시로 들면,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일을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퇴근을 늦게 하셨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먹는 음식 같은 게 땡기잖아요. 그러면 9시, 10시 이럴 때 퇴근하셔서 집에서 이제 배달 음식 같은 걸 시켜 드십니다. 근데 이때 보통 드시는 음식들이 샐러드 이런 거 안 드시거든요. 치킨, 피자, 마라탕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고 또 폭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로 몸에 굉장히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고, 만약에 여기에 음주나 아니면 흡연을 같이 한다 이러면 여기에 금상첨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되고, 다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폭식을 하게 되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악순환을 돌게 되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술이나 담배 아니면 폭식 이런 방법으로 푸시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취미 활동을 가진다던가 친구를 만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건강하게 푸는 방법을 찾으시는 걸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자율신경 실조증도 진짜 가짜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게 궁금하셔서 많이 오십니다. 원장님, 제가 이런 질환들이 있는데 제가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지 궁금해서 내원하셨다고 하시면 제가 뭐 여러 가지 검사도 해보고 좀 진료도 보고 하면서 진단을 해드리는데요. 진짜 자율신경 실조증은 생리적인 불균형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통증이 있다고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목 통증이 있다고 해볼게요. 목 통증이 있는데 뭐 MRI나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명확한 검사 결과가 나온다면, 예를 들면 내가 이쪽 어깨가 굉장히 많이 아픈데 사진을 찍었더니 어깨에 염증이 있다 이러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아니라 그냥 어깨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깨가 분명히 내가 많이 아픈데 무슨 검사를 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고, 또 자율신경 검사를 해봤을 때 만약에 이런 불균형이 측정이 된다 그러면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자율신경계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의 특징은 굉장히 기간이 오랫동안 갑니다. 잠깐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몸의 컨디션이 조금만 떨어지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한번 내원하셔서 치료를 했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오셔서 원장님 통증이 정말 다 사라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환자분 이렇게 통증이 나아진 건 정말 좋은 일인데 또 통증이 생기실 거다. 이런 질환이 원래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는 게 정상이고, 그 과정 속에서 통증의 빈도나 강도가 점점 줄어드는 게 중요한 거지, 환자분의 증상은 이게 한 번에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진짜 자율신경 실조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리적 불균형이 확실하게 있으면서 증상이 굉장히 오랜 기간 나타나고 또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고요. 가짜 자율신경 실조증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단편적으로 나타납니다. 증상이 복잡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두통만 있다, 예를 들면 목 어깨에 결림만 있다, 소화불량만 있다. 그런데 소화불량이 있는데 뭐 위내시경을 해보니까 실제로 위염이 있더라. 이런 경우는 자율신경 실조증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금세 낫습니다. 진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과 가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좀 차이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자율신경 실조증이 악화되는 의외의 상황들이 있는데, 아까 예민하신 HSP 성향인 분들이 많이 이렇게 자율신경계 증상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특징이 성격이 굉장히 완벽주의자 성향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든 열심히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식단 같은 것도 엄청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환자분이신데 30대 초반 남성분이시고, 이분이 근력 운동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이쪽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은 아닌데도 몸도 엄청 체격도 크셔서 제가 처음에 진료를 볼 때 좀 의외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운동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에 매일 막 2시간씩 근력 운동을 하고 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새부턴가 이렇게 체격의 성장도 잘 오지 않고 운동 후 피로감도 너무 극심하고, 나중에는 운동을 하고 피곤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피로감이 너무 극심하다고 하셔서 찾아오신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런 분들은 좀 제가 다 대충대충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요즘 운동을 다들 하나씩은 많이 하시는데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운동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원리는, 운동하는 것 자체는 우리 몸에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주었다가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더 성장을 하고 튼튼해지는 건데,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주고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 스트레스를 주기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리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의 나이대나 성별을 보면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70%는 여성분이시고요.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40대에서 50대 사이 중년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처음에 이게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가 하니 살펴보니까 제가 진료를 볼 때 좀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 상황은 다양하지만 예를 들면 뭐 결혼을 하고 나서 뭐 남편분이 속을 오랫동안 속을 썩였다든지 그런데 그런 거를 그때그때 풀어내지 못하고 한 10년, 20년을 참고 사신 분들 혹은 남편분은 괜찮은데 또 자녀분들이 또 속을 썩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정적인 문제로 발생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하시면서 또 사회활동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을 그냥 대충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일적으로도 굉장히 욕심이 많고 또 의외로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신 분들도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에 많이 걸리시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은 장기간 누적된 스트레스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어내지 못하고 오랫동안 쌓여오신 분들 또 그러면서도 어떤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병이랑 동반되시는 분들도 제가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많이 듣는 얘기인데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원장님 이거 낫기는 하는 병인가요? 라고 많이 여쭤보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기는 증상이 다르고 또 병의 정도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빨리 나으시는 분들은 정말 한두 달 안에도 확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치료 기간이 몇 개월이 아니라 1년, 2년 이렇게 길어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분명한 건 뭐든 하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이게 저절로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꼭 10년, 20년 전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가졌던 나쁜 습관들을 고쳐가면서 또 적극적으로 치료도 하고 이러면 분명히 대부분의 분들은 다 좋아지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완전히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만 줄어들어도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낫는지 안 낫는지 완치가 되는지 너무 집착하시기보다는 일단 먼저 생활습관, 치료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건강해지실 수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뭐든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